네, 미국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우편 투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장명훈 국제부 기자와 이번 미국 대선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이 오른쪽 위에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248대 214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명훈 기자, 이게 지금 우리 AP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방송사들마다 조금 다르다면서요.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개표가 마무리된 주도 있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주도 있는데요. 대통령 당선까지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근접해 있습니다. AP통신 언론 등에 따르면 지금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서 248석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AFP 통신 같은 경우는 미시건주까지 지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264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서 뒷심을 좀 발휘한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러스트벨트 세 곳 모두 개표 초반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차이까지 앞서 나갔었는데요.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위스콘신 주는 바이든이 0.7%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미시건주 역시 바이든이 1.3%포인트 앞선 가운데 개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5.6%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된 게 좀 판세를 바꾼 계기가 됐을까요? 예, 우편 투표가 이번에 1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전체 사전 투표가 이제 우편 투표는 한 6,400 정도 되고 사전 투표, 현장 투표한 사람이 한 4,60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걸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편 투표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한 60%, 또 공화당 쪽이 한 40%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편 투표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편 투표를 지금 개봉을 하고 있는데 그 개봉을 하면서 역전되는 이제 주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애초에 어제 승리 선언 이야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미시간주의 개표 중단 소송,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 요구를 했고 또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개표 중단 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어쨌든 우편 투표에 대한 걸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겠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세 군데 그 러스트벨트 지역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블루 미라지, 그다음에 레드 미라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 미라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플로리다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쪽 지역은 우편 투표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현장 투표 당일날 현장 투표한 것을 개표를 하거든요. 그 우편 투표를 먼저 하니까 당연히 바이든 후보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득표한 것으로 나오다가 현장 투표가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로 이 승리로 이제 결과가 되어졌잖아요. 반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스트벨트 지역인데요. 러스트벨트 지역 이 세 군데는 전부 다 현장 투표한 것을 당일날 그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우편 투표를 갖다가 그때부터 개봉하기 시작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러스트벨트 세 곳 지역은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드 미라지죠. 그러니까 붉은색 신기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트럼프가 다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점점 이제 우편 투표가 이제 이게 바이든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나오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기루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인들 모르고 미국 국민들인들 모르고 미국 정치인들 모르고 무슨 미국의 언론들이 모르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이라는 하는 목표, 뭐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죠. 그 목표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러스트벨트 세 곳 중에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점하고 있는데 우편 투표가 좀 개봉이 되면서 빠르게 좀 반격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상황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개표되지 않은 우편 투표 수가 약 50만 표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점했기 때문에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까지 확보를 하면 270석 과반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주를 확보하고 난 뒤에도 다른 한 주를 또 다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자만 250만 명에 6일까지 선거사무소 도착한 우편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라면 앞으로 개표가 상당히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 주 안에 선거 결과 나올까요? 여기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 6일까지 그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표 결과는 일단은 현지 시간 6일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그 나중표를 보지 않아도 확정이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정도의 표 차이가 난다면 더 일찍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계산에 안 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민주당 표인데 이게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표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퍼센테이지로 봐서는 뭐 1%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어찌됐든 바이든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개표도 그렇게 많이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네바다하고 아리조나하고 그리고 이제 미시간하고 요걸 합하면 딱 아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0표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주 공격의 대상이었잖아요. 그거 안 해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빨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혼란으로 가는 길이 좀 이제 옅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진하게 혼란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양측 간에 워낙 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것도 좀 쉽게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선거일 전후로 해서 계속 크고 작은 뭐 사고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미국 여론 자체가 그렇게 극심하게 양분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개표가 빨리 돼서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서 당선자가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혼란도 조금 더 짧아지고 아니면 뭐 2000년 엘고 그때 당시처럼 한 달 넘게 계속된다면 뭐 혼란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두 후보가 둘 다 승리를 장담하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만약에 이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 혼란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승자가 한 명이 결정이 되더라도 그럼 이 혼란에 대해서 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좋았던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냥 이렇게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안 그렇단 말이죠.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계속 펜실베니아를 얘기한 이유가 있고요. 예.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의 선거 직전까지 3일 동안 계속 거기에 공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펜실베니아를 확보하느냐 잃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두 후보가 너무나 빤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굳이 펜실베니아까지 공개가 안 되더라도 선거 결과가 뭐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 펜실베니아까지 넘어가야 선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지금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고 예. 또 해당 그 주 법원에다가는 미리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재검표도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소송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은 이제 지리하게 소위 말해서 정치 상황이 법적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00년도에 엘고 부통령하고 그때 당시에 아들 부시 대통령과 있었던 것처럼 긴 이제 시간이 오래 가겠죠. 예.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공화당이 지금 6명,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3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아무리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안 받는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도 5대4 구도였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개표를 중단함으로써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고 그 엘고 부통령 당시에 후보가 거기서 아름다운 그 패배 연설을 했던 걸 우리는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이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안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에 가면은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6대3의 이제 구도로 돼 있고 공화당 출신의 또는 공화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선거 결과랑 별개로 누가 되든 민심 수습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대법원으로 2000년대처럼 그렇게 그냥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방 그렇죠. 그 주법원에서 뭔가를 하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는 그 긴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뭐 100명이니 1000명이니 뭐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쭉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의 총기들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팔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워싱턴을 포함해 가지고 주요 도시들 백화점들에서 전부 다 지금 창문에다가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합판 같은 거를 덧대어 가지고 이런 방 하나 약탈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감정에 흐르지 않도록 절제된 말을 해주느냐 반대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언어와 발언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 그랬을 때 바이든 후보가 국민들을 향해서 자제하고 이것이 우리 230여 년간 지켜온 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게 되면 저는 볼 때는 그렇게 폭력 사태로까지는 안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아주 선동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추동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되거든요. 예. 그게 한 개 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두 분 지도자께서 뭐 잘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사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걱정이 들긴 하네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장명훈 기자, 이 네. 투표율이 네. 67%를 기록했다고 해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112년 만에 최고치죠. 네, 이거를 네네.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11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인데요. 예.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달리
뭐 유권자를 등록을 해야지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네. 올해 대선이 있을 때 코로나19 이슈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됐고 미국에서는 네. 20만 명이 넘게 숨졌는데요. 그 이슈에 포함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엄청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 맨몸에 닿는 이슈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한 표를 꼭 행사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만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트럼프, 친 트럼프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이만큼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정당이 바뀌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대외 정책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것은 영향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있을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하고 서로 내걸고 있는 게 다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도 그 언론에 잠시 보도됐습니다만은 우리 외교부 장관, 뭐 통일부 장관이 방미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쪽에서 재선이 되면은 그쪽 라인하고 다시 향후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바이든 쪽에서 되면은 그쪽하고 관련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앞으로 한미 관계나 또는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예. 한국 정부로서는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이 누가 되든지 간에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중국이 입장을 내기도 했잖아요. 이게 중국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사실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중국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미국의 내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중국도 조심스럽겠죠. 중국에 아마 관심이 많긴 많을 텐데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다르지만 다른 부분들, 대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중국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신봉자이고 또 이게 관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전혀 뭐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도 70% 정도가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법들 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여야가 있지만 적어도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설령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는 대중국 봉쇄 쪽과 관련해서는 뭐 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정상들 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민주주의 정상들 간의 회담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럼 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할까요?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기 바이든 후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중국 입장에서 보면 누가 되든 뭐 중국이 이렇게 견제당할 것은 뭐 뻔하다. 대신에 이제
이런 그 대중국 봉쇄 또는 뭐 이런 보호무역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지금 중국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고 내정에 대해서는 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표현이지 않겠는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오후쯤이면 뭐 윤곽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MBN이 계속해서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